그날을 은영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9월 13일 새벽 4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달려간 병원에서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은영이에요 라고 속삭였을 때 아버지가 살짝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기셨죠. 은영아, 학교, 아이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그 순간의 공허함을.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멀리서 달려온 옛제자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는지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40년간 한자리에서 아이들만 바라보셨던 분이에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은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9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상가, 앞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영은 검은 한복 치마를 무릎 위로 곧게 모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큰오빠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됐어.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거든. 둘째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형 말이 맞아. 어머니 모실 것도 생각해야 하고 각자 살림도 있으니까 말이야. 은영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두 오빠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이미 세상은 다음 일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상가는 내가 뒷산밭은 둘째가 맡는 게 어때? 큰오빠의 제안에 둘째 오빠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은영이는? 둘째 오빠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폐교 건물이나 받아. 어차피 우리도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런 걸 받아서 뭐하냐? 큰오빠가 혀를 찼습니다. 철겁이나 물어내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지만 뭐라도 줘야 하니까 말이야. 은영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쓸모없는 폐교 건물. 그것이 아버지가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곳인데 오빠들에게는 그저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은영아, 괜찮지? 둘째 오빠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영은 그 폐교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동안 은영은 운동장에서 혼자 놀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살아있는 공간이었는데 10년 전 폐교된 후로는 어떻게 변했을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저 짐일 뿐일까?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셨던 그곳이? 은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아이들. 그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재산 분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혼자서 그 폐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빠들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처분 방법이나 알아봐라고 했지만 은영은 그냥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을 입구에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10분쯤 걸어 올라가는 동안 은영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7살 여름. 그때 아버지는 은영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은영아, 이 길을 걸어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알겠니?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 먼 길을 걸어오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드디어 도착한 곳. 녹슨 철문 너머로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쓰인 간판은 반쯤 떨어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발걸음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운동장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녹슨 철봉에는 담쟁이 덩굴이 휘감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바로 이 운동장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체조를 했던 모습. 하나, 둘, 셋, 넷 구령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도시락 대신 집에서 가져온 감자를 운동장 한 구석에서 구워 먹던 모습도요. 선생님, 제 감자 드세요. 아이들이 아버지께 구운 감자를 건네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너희들이 먹어라라고 하시면서도 결국 한 입씩은 받아드셨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은영이 교실 문 손잡이를 돌리자 삐익 하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향수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교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희미하게 분필 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오늘의 날씨는 맑음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교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니 옛날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주판, 검은 잉크병, 짧아질 대로 짧아진 연필들. 그 순간 은영은 아버지가 이 연필들을 직접 깎아주시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 연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아주셨던 아버지. 연필 끝이 뭉툭하면 글씨가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셨던 분이셨죠. 이때 은영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 책상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민수 1973년이라고 볼펜으로 새긴 듯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더 많은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겨울이면 아버지가 집에서 연탄을 가져와 교실 난로를 떼셨던 모습. 아이들이 추워할까봐 새벽부터 나와서 교실을 따뜻하게 데워놓으셨죠. 선생님, 저희 집에도 연탄이 없어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주저없이 우리 집 연탄을 가져다 주셨어요. 어머니가 우리도 부족한데 왜 남에게 주냐고 하시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추우면 공부가 안 돼. 배움에는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또 어떤 때는 아픈 아이를 직접 업고 상기를 내려가 병원까지 데려가셨던 일도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병원이 정말 멀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40년 전 이 교실에서 울려 퍼졌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은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곳이 그냥 쓸모없는 건물일까요? 아니면 이곳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남기신 더 소중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샵 3장. 은영이 교실을 더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찾고 싶었거든요. 뒤쪽 벽 근처로 가자 햇빛에 다른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들의 꿈이라는 제목 아래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 쓰는 모습, 책을 들고 있는 사람. 40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었네요. 그림들을 보다가 은영이 벽 모서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판자 한 조각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에 열어보셨을까요? 은영은 망설이다가 그 나무 판자를 살살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판자가 작은 문처럼 열렸습니다. 마치 비밀 서랍 같았죠. 벽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글씨로 소중한 것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영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귀중한 것이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아이들의 공책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다 다른 아이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나의 꿈이라는 제목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공책들은 정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비닐로 쌓여 있었고 아래에는 방습제까지 넣어두셨더군요. 아버지가 이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은영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공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훗날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이 너무 멀어서 고생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마을에 병원을 짓고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올림. 두 번째 공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꼭 책을 쓰고 싶어요. 우리 마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 마을이 비록 작고 가난하지만 여기에도 예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들려주신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도 꼭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순이가 세 번째 공책의 글을 읽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 저도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산골 아이들도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철이가 이때 은영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품었던 순수한 꿈들. 그 꿈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이 아이들의 간절함이? 은영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낡은 학교 건물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를, 왜 현실적인 큰아들들 대신 자신에게 이곳을 맡기셨는지를. 아버지에게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꿈이 자라는 곳이었고 희망이 피어나는 곳이었으며 사랑이 전해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은영은 공책들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넘겨봤습니다. 총 20권이 넘는 공책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동안의 아이들 꿈이 모두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공책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가 삐죽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은영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이번엔 무엇이 나올까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은영의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글씨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 아시죠? 은영은 편지를 펼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선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드디어 편지를 펼치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구나. 너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2015년 봄이다.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 하지만 아버지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걱정이 있었다.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소중한 것들을 누가 지켜줄까 하는 걱정 말이다. 두 오빠는 현실적이다. 그래서 상가와 땅을 물려받는 게 맞다. 그들은 그것들을 잘 관리할 것이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아이였다. 돈이 되지 않아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였지. 기억하니 내가 8살 때 길에서 다친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일을. 오빠들은 더러우니까 버리라고 했지만 너는 끝까지 그 새끼를 돌봤지. 그때 아버지는 알았다. 이 아이는 작고 약한 것들을 지킬 줄 아는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네 학교를 내게 맡길 수밖에 없구나. 은영아, 너는 기억하니? 내가 5살 때 나를 따라 이 학교에 온 날을. 아이들이 가나다라를 배우는 걸 보면서 너도 따라 읽었지. 가나다라 마바사. 그때 내 목소리가 얼마나 또랑또랑했는지, 내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아버지는 그날부터 알았다. 너는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움 자체를 사랑하는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10살 때 내가 한 말도 기억한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친절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이 학교에서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 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아이들의 꿈은 영원하다. 한 아이의 꿈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또 다른 사람들을 바꾼다.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노트들 속의 아이들 중에는 정말로 의사가 된 아이도 있고 선생님이 된 아이도 있다. 멀리 서울에 나가서 성공한 아이들도 있지. 영수는 정말 의사가 되었다. 서울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단다. 가끔 편지를 보내오는데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매년 우리 마을에 의료봉사를 오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더구나.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순이는 비록 작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평생 일기를 쓰며 살고 있다. 결혼해서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매일 밤책을 읽어주고 있단다. 그 아이들도 모두 책을 좋아하게 되었지. 이것도 훌륭한 꿈의 실현 아닌가? 철이는 정말 선생님이 되었더구나. 지금 우리 옆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가끔 나를 찾아와서 교육 방법에 대해 묻곤 한다.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생각한다. 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꿈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구나. 은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도 이 아이들의 꿈을 발견했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아마 혼란스러울 것이다. 오빠들은 분명 팔아버리라고 할 테고 어머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실 테니까. 하지만 은영아,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있다는 걸 아는 아이니까. 이곳을 지키는 건 힘들 게다. 모든 사람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심지어 가족들마저 너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영아, 기억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란다. 아버지는 늘 아이들에게 말해왔다. 너희들의 꿈은 너희만의 것이 아니다. 그 꿈이 이뤄지면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고. 마찬가지로 이 학교도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꿈을 키웠던 모든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꿈을 키울 아이들의 것이란다. 내가 이곳 그리고 이 보물을 잘 지켜주리라 믿는다. 혹시 너무 힘들면 이 교실에 와서 아이들의 꿈을 다시 읽어보거라. 그러면 용기가 날 게야.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릴 것이야. 잘하고 있다, 은영아. 계속 그렇게 해라 하고 말이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는 딸 은영에게. 아버지가 2015년 4월 15일 편지를 다 읽은 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 그리고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은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지까지.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은영이라면 이 순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은영은 울면서도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꿈들을 지켜내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일주일 후, 은영에게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세 번째 날 아침, 은영은 큰오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아이들의 꿈 노트를 품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물론 물리적인 무게 때문이 아니었죠. 큰오빠 집 대문 앞에서 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오빠들이 이해해줄까? 하지만 아버지 편지에 있던 말씀이 떠올랐어.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줄 아는 내 용기.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잠깐 얘기 좀 할게요. 큰오빠가 아침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폐교 처분 업체라도 찾았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영이 가방에서 꿈 노트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숨겨두신 것 같아요. 둘째 오빠도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애들 공책이네. 은영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서랍에서 발견한 꿈, 노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순수한 꿈들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여기 보세요. 이 아이는 정말 의사가 되었어요. 아버지 편지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빠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큰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옛날 애들이 끄적거린 일기장 가지고 뭐 할 건데? 오빠, 이건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꿈이, 꿈? 둘째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영아, 현실을 봐. 그 꿈이 지금 우리에게 밥 먹여주냐? 전기세 내주냐? 아버지 병원비는 갚아주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소중한 것을 설명하려 해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 은영이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큰오빠가 편지를 받아서 잠깐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감정에 취해서 쓰신 말씀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약해지셨던 거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맞아. 둘째 오빠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 건물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게다가 낡은 건물이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은영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오빠들, 하지만 이것들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아버지가 40년간 가치 큰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영아, 가치 있는 걸로 세금을 낼 수 있어? 가치 있는 걸로 어머니 용돈을 드릴 수 있어?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다고.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은영이 어머니께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꿈 노트들,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뭐라고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니. 병원비 빚도 남아있고 장례 비용도 아직 다 갚지 못했어.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너무 이상주의자셨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남 잘되는 일만 하다가 정작 자식들한테는 뭘 남겨주셨니? 빚만 잔뜩 남기고. 그 말씀을 들으니 은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마저.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그래, 남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큰오빠는 사업 실패하고, 둘째는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너는 결혼도 미뤄가면서 아버지 뒷바라지 했잖니. 은영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영은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힘들 거다. 모든 사람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 심지어 가족들마저 너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영은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꿈이 담긴 그 노트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은영은 혼자서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재나 교육사료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견했는데 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인지요? 1970년대 농촌 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꿈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40년간 선생님이 보관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담당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네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감정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중년의 교육학 박사와
향토사 전문가, 그리고 문화재 감정사까지 3명이 왔습니다. 은영이 그들을 폐교로 안내했을 때 전문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건물 자체도 1960년대 농촌 학교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네요. 문화재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꿈 노트들인가요? 교육학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꿈 노트들을 살펴보는 동안 은영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제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1시간 반 후 교육학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자료입니다. 1970년대 농촌 초등교육의 실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직접 쓴 꿈과 희망들,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까지. 이런 자료는 박물관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향토사 전문가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사와 강시 교육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네요. 이건 단순한 개인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재 감정사가 덧붙였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육사의 흔적을 간직한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교육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도전이 필요한 자료 및 시설라는 공식 판정이 나왔습니다. 은영은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뭐? 큰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 아니야? 둘째 오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고 관리 의무만 생긴다고. 이제 정말 골치 아파졌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빠들은 은영이 이상한 고집을 부린다며 어머니를 설득했고, 어머니도 현실을 모른다며 은영을 다그쳤어요. 은영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건물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그게 아버지도 원하실 일이야. 하지만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끼리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큰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이제 은영은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청 감정 소식이 신문에 작게 보도된 것이었어요. 40년간 보관된 아이들 꿈 일기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은영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학교가 초등학교인가요?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꼭 보존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멀리 서울에서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교육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취재가 가능할까요? 은영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었어요. 오빠들이 공동 상속 재산이니 다수결로 처분하자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서라도 지켜내겠어요. 법정에 서는 날 은영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은영은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법정 분쟁이 시작되고 일주일 후 은영에게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육청 감정 소식이 지역 신문에 보도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MBC 교육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MBC 스페셜이 젖어가는 교육 이야기를 제작하고 있는 PD입니다. 혹시 취재가 가능할까요? 이어서 KBS에서 S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 교육유산 보존 사업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은영이 폐교에서 혼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이 서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박할아버지가 앞장서 계셨습니다. 올해 85이신데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오신 모습이었어요. 은영이 맞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할아버지, 어떻게 이 먼 길을. 몸은 괜찮으세요? 신문에서 봤어. 내가 우리 학교를 지키려고 한다며?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박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은영이 어르신들을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두 6분이 오셨는데 다들 이 학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꿈 노트들을 보여드리자 박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할아버지, 무엇을 아세요? 박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나는 이 학교에서 글자를 처음 배웠다. 12살 때가 아니라 42살 때였지. 42살요? 그때만 해도 이 동네에서 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니?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 배우기도 힘들었고 해방되고 나서도 너무 가난해서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 아버지가 이 학교 오시기 전에는 우리 같은 농촌 사람들은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살았어. 1960년대만 해도 이 마을 문맹률이 10%가 넘었어. 또 다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박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와서 낮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우리 같은 어른들을 위해 야학을 열어주셨지. 촛불 켜놓고 고노덜부터 가르쳐 주셨어. 그때가 1973년 겨울이었나. 박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회상하셨어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써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 박영호라고 삐뚤빼뚤하게 썼는데 선생님이 참 잘 쓰셨다고 하시더라고. 어르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다음 해봄에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를 써봤어. 평생 남이 써준 편지만 붙여보내다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이 부대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이때 김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은영아, 여기 적힌 순이가 그게 나야. 네, 할머니가요? 내가 그때 10살이었지. 김할머니가 자신의 꿈 노트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책은 못 썼지만 내 아버지 덕분에 평생 일기는 썼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년 전 어린 소녀가 품었던 꿈이 그 할머니와 다시 만나는 순간을.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뒤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영수인가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적힌 그 영수예요. 의사가 되겠다고 쓴. 그는 정말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선생님이 제 글을 보관해두고 계셨군요. 영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던 옛 제자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직접 제자가 아니어도 그 학교와 인연이 있는 분들,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녔던 분들, 그리고 단순히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까지.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뉴스를 보고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이런 교육 정신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한 여성이 거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진짜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때 한 노인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나는 이 마을 이장을 30년 했던 사람이요. 85이 넘었지만 꼭 와야겠다 싶어서. 이장님, 은영이, 내 아버지는 이 마을의 은인이셨어. 해방 후 이 마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가져다 주신 분이지. 이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1960년대만 해도 이 마을 사람들 중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었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와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가르쳐 주셨지. 밤에는 야학을, 낮에는 아이들을, 주말에는 부녀회 한글 교실까지. 그래서 이 마을이 전국에서 문맹률이 가장 빠르게 줄어든 곳 중 하나가 됐다고 다른 어르신이 덧붙이셨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은영 선생님, 이 학교와 이 자료들을 꼭 보존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어요. 교사가 된 철수도 거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그게 바로 선생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마을 어르신들도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내가 옳다. 이런 소중한 것을 돈 때문에 없애면 안 되지. 우리가 모금해서라도 도울 테니까 끝까지 지켜내거라. 내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내가 꼭 피워야 해. 그날 저녁 은영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법정 분쟁은 진행 중이었어요. 일주일 후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큰오빠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감정에 치우쳐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감상으로 공동재산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오빠도 증언석에 나와 말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병원비 빚도 남아있고 각자 자녀들 교육비도 마련해야 해요. 하지만 은영 편에도 많은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먼저 교육학 박사가 증언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개인 소장품이 아닙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농촌 교육의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며 국가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영수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저는 이 학교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학교가 없었다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성지입니다. 김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학교에서 글자를 배워서 평생 일기를 쓸 수 있었어요. 그 일기들이 지금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되었어요. 이런 소중함을 돈으로 따질 수 있나요? 박할아버지는 더욱 감동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40이 넘어서 이 학교에서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를 받은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런 학교를 돈 때문에 헐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을 이장님도 증언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전국에서 문맹 퇴치를 가장 빠르게 이룬 마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학교와 선생님 덕분이에요.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것이나 해당 부동산과 보관된 자료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이 건물과 자료들은 단순한 개인 재산이 아닌 교육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과 자료들은 교육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교육문화관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며 피고 은영이 이를 관리하도록 명한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도록 한다. 은영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세요. 진실이 이긴 순간을요. 법정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수를 쳤습니다. 영수, 철수, 미영이, 마을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환호했어요. 해냈다. 정말 해냈어. 선생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학교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더 큰 과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애도 많은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교육학 박사, 옛 제자들, 마을 어르신들. 그들의 증언은 하나 같았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지역 교육사의 산증인이며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3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과 자료들은 교육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교육문화관으로 지정하여 보존한다. 은영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세요. 진실이 이긴 순간을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영은
아버지의 꿈, 교육문화관의 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 교실은 아름답게 복원되었고 북 노트들은 유리 진열장에 소중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옛 추억을 되새기고 교육의 소중함을 느끼고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영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유공자 표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당날 은영이 무대에서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관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큰오빠, 둘째 오빠, 그리고 어머니까지.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아, 미안하다. 오빠, 내가 틀렸어. 아버지가 왜 내게 학교를 맡기셨는지 이제 알겠다. 큰오빠의 목소리에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영아, 형이 현실만 생각하고 정말 소중한 걸 놓쳤어. 내가 지켜낸 것들을 보니 그것들이 진짜 보물이었구나. 어머니가 은영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어.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통하는 그 순간을. 그날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는 건물 보수와 시설 개선을 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지. 둘째 오빠는 홍보와 방문객 안내를 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은영이가 한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가장 특별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문화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전통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되잖니. 내 아버지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느 토요일 오후 문화관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가족들, 마을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옛날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은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교실 뒤편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은영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은영아, 내가 지켜낸 건 건물이 아니라 꿈이었구나. 이때 의사가 된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 문화관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은영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골 학교의 마지막 교실이라는 제목으로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인쇄는 모두 농촌 교육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때 순이 할머니가 된 김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은영아, 나도 소식이 하나 있어. 내가 그동안 써온 일기들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들었어. 제목이 글자를 배운 할머니의 이야기야. 할머니, 내 아버지가 심어준 글자 씨앗이 이렇게 자랐단다. 비록 늦었지만 나도 작가가 됐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해진 교실에서 은영은 혼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돈도 땅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아이들의 웃음이었고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아이 하나에게 호떡을 싸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40년 전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은영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곳을 찾는 모든 아이들 속에서요. 그날 밤, 은영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들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 심어준 소중한 씨앗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씨앗을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요? 시골 학교의 마지막 교실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소중한 것을 잃게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 심어준 작은 씨앗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잊힌 듯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또 다른 씨앗이 되어 흩날리겠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스스로의 씨앗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